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풍 전야입니다. 내일 한반도를 종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정부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오늘 밤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강원 영동 지역은 최대 6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잼버리 구원 투수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뉴진스, 마마무 등 인기 K-팝 그룹들이 다수 출연하는 가운데 일부 팬들은 곤광력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자충수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취지지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6살 활동가입니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참석시키고 활동가라고 소개해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 선동에 동심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아동 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광복절 특사 초읽기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들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은 묻지마 흉기난동의 전말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잠시 후 2시에 발표됩니다. 최원종은 오랜 기간 범행 욕구를 품고 범행 사흘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내일 최원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걸 막으려고 입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재판을 지연시킬 때 보통 기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거나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왜 바뀌었느냐, 검찰의 회유 압박에 있었느냐, 요거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소환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혹시 출석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어제 법조계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던 그런 재판이죠.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부는 어제 다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 중요한 내용들이 후속 보도로 나왔습니다. 핵심은요, 이 돌연 사임해서 재판을 파행시켰던 변호인이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수사의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제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와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했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의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에 나온 게 결과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요,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앞서 이제 검찰에 유화적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해임 신고서를 냈던 그 해광 소속 변호사,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 재판부한테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한테 이거 상의가 된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전 부지사는 분명하게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김용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의견서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그게 허위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대해서 이 대표한테 당시 이제 경기지사겠죠.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 그 사실은 지금 변호사가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왜 이게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이 김영태 변호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라고 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김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 부분, 또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후원금을 낸 것, 또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이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걸 들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김형태 변호사가 적시한 김성태 전 회장의 폭로 협박 내용. 이게 지금 그동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 변호사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비리, 그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본의 아니게 폭로한 셈이 됐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그 협박 내용이라는 게 과연 사실인지 이 여부는 또 별개로 따져볼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쨌든 그 협박 내용의 사실 여부가 이제 관심이 돼버린 셈인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결국 이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죄가 더 가중되는 셈인데 왜 김 전 회장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털어놓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반면 또 반대로 김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공연히 겁을 먹고 또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반응도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협박했다는 그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부를 상대로 노비를 했다. 이거는요, 진작부터 여권 등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었죠.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이 무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후원금을 냈다. 이 얘기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돈이 그게 뭐 법적 한도 내에 있는 거든 아니면 그것을 범위를 벗어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금전적으로 도왔다. 이런 의혹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른바 청기누설한 거냐, 이런 시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루아 기자가 이제 직접 그 법조계 얘기 들어보셨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이 검사 출신 변호사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검찰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김성태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는 당연히 피고인하고 협의가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피고인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접견도 안 했는데 와서 그런 일에서 일방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화영이는 아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그냥 엄청난 무리수를 던진 거거든요. 자, 어제 큰 관심을 받은 로펌 덕수 소속의 김형태 변호사는요, 어제 재판에서 이 검찰과 또 세게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정에서 이 검사하고 변호사가 고성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양측은 이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로 재판 시작부터 충돌을 했습니다. 자, 검찰 측이 먼저 아니 지금 이 변호인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변호사가 아니 내가 지금 법정에 출석해 있는데 그럼 나는 유령입니까?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겁니다. 이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 증거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입장을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를 하니까 김 변호사는 당신이 변호사냐 이렇게 소리를 좀 쳤다고 하고요.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당신은 존칭이다. 하느님한테도 당신이다라고 한다면서 말싸움을 이어갔고요. 결국 고성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김영태 변호사 결국 이제 재판 도중에 법정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김 변호사가 그 검찰 조서 부동의하는 그런 이제 의견서를 내고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검찰이 이에 대해서 그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 의뢰인과 조율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그러니까 임무를 받고 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변호사는 내가 무슨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냐, 비아냥거리는 건지 재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언성을 높이고 그대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서 이 재판부에 그 이제 증거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변호인 그 사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 증거 의견서, 사임계 이것과 함께요. 또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 말 그대로 지금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판사를 바꿔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를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증거 의견서와 또 재판부 기피 신청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이 김형태 변호사 대신에 이제 기존에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이죠. 바로 법무법인 해광 측의 변호를 원한다. 이런 의견도 어제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요, 이 자신의 아내가 앞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건 자신의 뜻을 오해한 거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해광 측이 계속해서 자신의 변호를 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해광과 덕수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해광의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방북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진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덕수의 변호사는 아까 김영태 변호사의 주장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그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 허위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가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가는 건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법무법인 해광의 그 변호사를 계속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아내는 그 진술이 거짓이니까 결국 내가 채택했으니까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내가 해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편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전 부지사와 아내는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두고서 법정 충돌까지 벌였었는데요. 당시 나온 이 전 부지사 아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예.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형태 변호사,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창립 멤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요. 2020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이 대표를 변호해서 당선 무효형을 막아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덕수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비용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서 또 징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요, 이 김형태 변호사의 이른바 그 돌발 행동으로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이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의사에 반하는 변호사의 관여로 이 재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피아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상황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런 돌발 행동을 보인 건 재판하면서 보지 못한 광경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막고 이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은 제가 재판하면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라거나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 부동이나 기피 신청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뭐 사실 이 재판 전에 그렇게 접견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이 결이 비슷한 주장은 장외에서도 나왔는데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행동은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그 민변 출신들이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분은 나와서 했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그 거부되니까 그냥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재판 그냥 무마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임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 사임 의사를 표현했던 어쨌든 책임 있는 변호인이 회의 협박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고요. 미션도 변호인의 일이고요. 그 미션이 누구의 미션이냐? 민주당의 미션이라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뭐 미션 이런 거 고의 지원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신 거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 1도 관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엄중한 사건에서 민주당이 간 크게 지금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간 크게 그거 못합니다. 어찌됐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변호인 문제로 파행이 되면서요. 검찰의 수사 시계는 또다시 또 늦춰지게 됐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이게 좀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는데요. 관련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수차례 전해드렸듯이 이 전 부지사 입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늦춰지게 된 셈입니다. 오는 2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누가 변호인으로 나설지 이 전 부지사가 이번에는 법정에서 입을 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제 재판에서 이 김형태 변호사가요, 검찰 조서를 부동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방북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의 그 검찰 진술 내용이 담겨진 그 검찰 조서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증거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것과 함께 또 거기에 담겨진 이른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그 협박 내용, 결국 이재명 지금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을 공개한 거, 이게 결국 변호인의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세 가지 이제 폭로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태 변호사가 아무래도 그 검찰의 해위 협박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거의 사실관계 여부는 나중에 다시 뭐 변론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들을 좀 복귀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이 이제 탄원서를 통해서 그 김성태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과 검찰에서 인권 탄압수사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탄원서를 우리 민주당에다 보내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접견 신청됐지만 그 접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법무법인 해강 그동안 이제 그 변호를 받아왔던 법무법인 해관에서 오히려 이화영 전 그 부지사와 같이 이렇게 검찰의 그 요구 사항들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에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지난 이제 재판에서 이제 해임계 제출하면서 뭐 좀 파동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출석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불출석을 했잖아요, 해강이.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덕소에서 나온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이화영 전 부인의 주장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그 주장들을 이제 되풀이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왜 남편이 10개월 동안 자기가 이제 아내로서 많이 만나봤지만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네. 기본적인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대표 전 회장한테 그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애써달라고 한 것까지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구했다든지 그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구했다든지 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재판에서 어제 재판에서 그게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22일로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방북할 동기가 없었다. 그리고 제3자 뇌물로 기소해야 되는데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또 하나는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로 그 전에 이제 친윤 검사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가서 네. 김성태 전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해강의 변호사가 23년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또 선임됐어요. 그래서 네. 이 재판 기밀들 같은 게 누설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인 그 부인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참고인으로 6차례 이제 불출석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됐잖아요. 이것도 네. 본인에 대해서 입막음하려고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거는 이제 다른 건입니다. 이제 뭐 그렇죠, 예. 문서를 유출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검찰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도 본인의 범죄와 분리방향을 위해서 지금 협력하는 거로 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태 변호사가 이재명 그 대표 쪽과 교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파행시켰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번 거죠. 원래 어제 재판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고 영장까지 청구를 한다는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재판이 다시 22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을 벌은 대신 저는 자성자박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충수를 넘어서.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그 이하영 씨가 김성태 씨에게 이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지금 김형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북한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돈을 뭐 보냈다는까지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김형태 변호사가 이하영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예, 직접 이화영 이야기에게 들었다는 들었다.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것은 보도만 나왔는데 이것이 문건으로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네. 법원에서 그거를 기각하기는 했지만은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재판에서는 확인을 하겠죠. 재판부에서 네. 정말 그런 그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겠죠. 이하영 씨에게.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뭐냐면 김성태 씨가 이하영 씨를 해유를 하면서 했다는 말들, 그 말들이 일부분 보도가 됐지만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재명 그 2심 재판에서 뭐 법원에 로비를 했다. 또 그 김용실을 통해서 후원금을 냈다. 김용실을 통해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도 이 김성태 씨가 본인이 옥중 편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그 후원금을 낸 정당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찬 그 전 대표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화영 씨를 통해서 이해찬 전 대표에게 월 3천만 원의 용돈을 줬고 2년 동안 대선 기간에 그래서 거기서 다른 캠프를 운영을 했다. 여대 모 빌딩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것도 또 그 적시를 했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다. 됐죠. 네네. 그 보도가 된 네. 것을
다시 그 김형태 변호사가 네. 김성태가 이런 협박을 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의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충수가 되는 거죠. 네, 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어떤 일종의 그거에 기반되는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단초가 결국 이러한 김영태 변호사의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별건 수사의 논란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찰이 어떻게 조치할지는 봐야 되겠고요. 지금 방금에 김영태 변호사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해서 들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고하고 뭐 방북비용 대납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후에 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노인 비하 논란에 이어서 가족사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죠. 바로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이제 남편 사별 후에 한 18년간을 그 시부모를 봉양을 했다. 이제 그 네네.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시누이는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 없고 또 재산을 가로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김 위원장의 큰아들이 이 고모, 그러니까 시누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 김 위원장의 시누이가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은 100% 사실이고 또 사실관계는 틀린 것이 없다. 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고 본인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혁신위는 이 김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을 끝난 뒤에,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이 끝낸 뒤 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사다 이러면서 신중한 입장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그 당의 고문이죠. 또 야권의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시누이 측 입장에 왠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혁신위에는 분당과 분열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공로가 있다면서도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 나타난 시누이 글을 보면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해임 또는 김 위원장의 잦은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시누이 되신다는 분의 미국 글을 보면은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임을 시키든 안 그러면은 이 원장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이 좋다. 김은경 혁신위 해체론, 또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지금 야권 내에서 불거진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은요, 이 김은경 위원장을 이제는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김은경 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최락도 민주당 이 전국 노인 위원장이요. 물론 이제 어제 이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은 하긴 했지만 또 이 김은경 위원장 면전에서 그 사진에 뺨을 때린 김호일 대한노인장 회장을 비판하는 성명도 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을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을 다시 해서 이제 여기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언을 했지만은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로 갔는데 김은경 그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론이 들끓고 당사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꾸미자고 하는 거를 내가 잠재우려고 저 본인하고 양해를 얻어가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잘했다고 지금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 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내일로 연기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혁신의 혁신안 발표, 이게 지금 당내 비명계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내일도 불투명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보은 기자가 직접 민주당 사정 취재하셨죠? 예, 일단 당초 혁신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먼저 그 원래 계획은 10월 달쯤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때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논란이 터지면서 그 8월 말로 한 2달 정도 당겨서 혁신안 발표를 앞당겼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뒤에 또 김 위원장의 가정사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발표 일정을 당겼고,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당내 반발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내일로 일정을 바꾼 겁니다. 내일로 예정했던, 내일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혁신의 혁신안 발표에는요, 대의원제 폐지, 이것에 준하는 안이 담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미리 보도가 됐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 비명계가 또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김 기자가 이 혁신위 설문조사지를 또 입수를 했다면서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혹시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혁신위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또 당직자들한테 돌린 그 설문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18번 문항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대의원을 정책대의원으로 전환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문항을 두고 비명계는 혁신위가 처음부터 대의원제 축소나 폐지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주장은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대의원제 기능을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의원의 의결권을 정책 분야로만 한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당대표 경선, 또 선출직 경선에서 대의원의 권한이 있었는데 이걸 약화시키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쪽,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명계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개편은 이제 아까 김보은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당대표 경선이나 선출직 경선에서 이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개편하겠다는 건 다음 당권 경쟁과 관련이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눈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제도보다는 아무래도 이 공천 룰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명계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위가 무슨 자격으로 공천 문제까지 다루냐, 이런 불만이 아주 큽니다. 자, 몇몇 의원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공천 문제는 이미 석 달 전에 당내 공천 TF팀이 꾸려져가지고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공천심사위원회도 활동을 할 텐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의 공천 문제를 왜 지금 혁신위가 만지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영향이 큰 대의원제보다는 당장의 내 공천이 흔들리는 데에 대해서 비명계가 좀 민감한 모습입니다. 혁신위가 선보려는 그 공천 룰이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혁신위는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3선 이상 이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그 의원들 제한하는 거예요? 그 출마를 제한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만, 출마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대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득표의 50%를 감산하는 등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권리당원의 그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국의 권리당원의 의견을 더 듣겠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사는 권리당원이 부산 현역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바탕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민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과정을 하나 거치겠다, 지금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공천률 개정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현역 물갈이,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는 비명계가 다수인 만큼 당연히 이제 그분들한테서 그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을 이용해서 공천 룰을 개정해서 이 자신의 강선 지지층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학살?
공천 때요.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남아 있어서 혁신위가 그런 나머지 일들을 일부라도 건드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과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혁신이 통해 가지고 공천룰을 변경시키고 또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뭐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친명계의 주장은 또 정반대죠. 네, 대표적인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요. 혁신위가 공천 룰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공천 학살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는 걸로 알려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역시 오늘 혁신위에 현역 의원 50% 교체 등이 담긴 강력한 혁신안을 주문했습니다. 더 혁신회의는요. 국민과 당원은 혁신위 편이다 라면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친명계 쪽 입장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원제 폐지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더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명을 받고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 공천학살을 진행하는 기재를 제공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자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현역 의원의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왔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도 않은 이 혁신안 내용이 알려진 걸 두고서도 지금 당내에서 저렇게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가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뭔가 본인이 나서서 대응을 하지는 않는 또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가 곧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대의원제 폐지 또 공천룰 개정에 대해서 좀 두고 봅시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혁신위 책임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이랑 표를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1대1로 한다는 논의가 좀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고 보시죠.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주겠다고 해서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그 혁신이 내일 조기 종료하는데 대표님에 대한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또 본인은 그 어떤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존중하고 또 전폭적으로 수용할 거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두 사람의 과거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보신 두 사람의 포부와는 다르게 잇따른 논란으로 동력을 잃은 김 위원장과 또 당내 계파 갈등, 대표 책임론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의 활동이 제대로 마무리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혁신을 향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어제부터 긴급 혁신위원 응원 문자 캠페인이라는 이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시사저널이 전했는데요. 이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혁신위원들에게 과감한 혁신안을 응원한다, 물러서지 말라, 총선 승리로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응원하는 그런 문자 보내기를 제안한다. 이런 응원 문자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발표를 앞둔 혁신위의 혁신안의 골자가 대의원 권한 축소인 만큼 이 해당 사안을 강력히 주장해온 강성 지지층이 지원 사격에 나선 걸로 좀 보이고요. 이 메시지에는 응원 릴레이 독려를 위해서 혁신위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담겼는데 이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 황희 의원의 이름과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자들이 일부러 이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 또 친문계로 분류되는 황 의원의 연락처를 제외시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혁신위가 이제 대의원제를 사실상 뭐 폐지에 가까운 그런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천 룰을 또 바꾸고 이런 식의 이제 개정안을 발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걸 둘러싸고서 벌써부터 이른바 이제 친명, 비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이거 갖고서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혁신위를 만든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뭐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때문에 도덕성을 좀 회복해야 되고 당의 시스템을 좀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혁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통합입니다. 네. 당이 혁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분열돼서 서로 사분오열돼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당이 총선에서 필패하는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혁신안에서 대의원 비율의 축소라든지 공천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당길지는 사실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일 봐야 되겠죠. 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대의원제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전당대회 전에 한번 45%에서 30%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어서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당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이 김은경 혁신위 전에도 이미 당에서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위원장이었고 장경태 혁신안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한 4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혁신안들이 이미 김은경 혁신위에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는 이제 당내의 원내 인사들과 또 당원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쭉 진행해 왔고 그것이 확정되면 이제 발표하려는 수순이었는데 뭐 설악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조기에 이제 간담회를 취소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천률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도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상반기 때 이미 공천 TF를 만들어 가지고 공천률의 큰 틀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특별 당규를 확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률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의원 제도는 아마도 비율을 좀 축소한다든지 또는 공천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신인이라든지 청년의 그 이제 경선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혁신안이 발표되더라도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도 할 거고 또 의총과 또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하는 연석회의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그 전체 당원들에 대한 의사도 묻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그 절충안을 좀 만들어가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휘발성 높은 이슈를 던진 거예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지금 총선에 8개월 남았고 전부 다 공천에 예민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권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 아주 가장 민감한 시점에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친명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대의원들은 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위원회에서 여전히 친문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권리당원이거든요. 권리당원들은 또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친명 쪽에 유리한 것이고 또 하나 하는 것이 공천룰 관련해서 3선 이상의 페널티 준다. 지금 3선 이상 쪽에서는 친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명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어떤 의도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최고위원회가 친명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혁신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지만 비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의 한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뭐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가급적 피하면서 이 민생 챙기기 쪽으로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세 이걸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논란이 초래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서 이 가계부채에 늘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민생을 챙기는 한편 이 오염수 관련 공세 수위도 다시 높였거든요. 문제는 국회에서 이 민주당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 이제 여기에서 초등학생까지 발언자로 이제 나섰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지만은 여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간담회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활동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염수 행사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불안과 관련된 문제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정당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그 민주당이 주최한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 대한 그런 공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행사에 어린이들이 다수 참석한 것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민주당이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로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면에서는 좀 가렸는데 그 활동가라는 명패를 그 어린이 앞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부분 특이하게 비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간담회에는요, 부모님과 함께 어린 여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보니까 몇몇 어린이들은 참석자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푹 숙이거나 또 부모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린 모습, 앳된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 어린이들이 자기 앞에 활동가라고 적힌 명패를 두고 오염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인 김모양은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행사에 참석했던 어린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당에서는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성토하는 자리에 꼭 아이들을 불렀어야 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을 활동가라고 소개를 한 민주당은요, 앞서 듣고 오신 초등학생의 이 정부 비판 발언을 여과 없이 생중계로 내보냈거든요. 하지만 이를 두고서 여권에서는 이념이 정립되기 어려운 나이의 어린이한테 활동가란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정쟁에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린이 인권을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북한인 줄 알았다라면서 아이들까지 선동 정치에 끌어들이다니 어른이 할 일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요, 우리도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이 여당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민주당 그 대표실 관계자는요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참석 단계에서 먼저 이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일정을 잡게 된 것이고 또 이 참석자 발언은 우리도 통제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당황스럽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날 이 간담회를 비판한 여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은요. 일본의 말만 믿지 말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달라는 어린 활동가들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린이들을 폄하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요, 역시 이제 활동가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한 고등학생이 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학생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여야 모두를 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청소년 지구평화단체 활동가 이런 이름으로 참석했던 고등학생 정모군은요. 민주당을 겨냥해서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뭘 하려고 하느냐?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노동자, 또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 또 극심한 교육 환경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 이재명 특검, 또 김건희 조사가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합니까? 라면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이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언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어린이들의 그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민주당이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정쟁에 활용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했던 간담회의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간담회였거든요. 지금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고 거기 이후에 이제 8월 말에 그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도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제 결정한 그런 상태여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런 뭐 지금은 이제 2003년생이기 때문에 뭐 어엿하게 성명이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운동했고요.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 아주 그 어린이 시절부터 뭐 말 그대로 활동가로 활동해온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등학생한테 활동가 이런 이름 붙이는 거 별로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상당히 생소하고 저는 이 검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발언을 한 어린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의 이 양육자라는 분이 또 저기 국민의힘에 항의를 했어요. 이 어린이는 그 과거부터 계속 활동을 해온 어린이다 이런 활동을 물론 활동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민주당과 같이 공동 주최한 척의 모임 이름이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그게 2017년 대선 때 그 출범한 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엄마들, 그러니까는 정치권에 이 개입을 해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 주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제는 대한민국 잼버리가 된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8개 시도로 정말 대이동을 마친 잼버리 대원들 오늘부터는 각 지역에서 관광 그리고 문화체험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만 7천 명의 대이동이 어젯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조직에는 당초 퇴영에 한 6시간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체코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총 13시간이 걸렸고요. 이 대원들 긴 이동 시간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면서 재충전을 하는 이렇게 무사히 숙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이런 8개 시도로 이동한 대원들은 오늘부터 남은 3박 4일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 또 문화체험 등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오는 11일 금요일에 K-팝 콘서트가 열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잼버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 K-팝 콘서트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BTS,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이그룹이죠. 방탄소년단 BTS 동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군복무 중인 그 BTS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거와 제이홉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오니까 BTS 팬클럽인 아미들이 공권력 갑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했던 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성 의원은 먼저 현재 지금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서 실제로 BTS가 11일 날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해봤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니까 이 BTS 팬들인 아미들이요 한 커뮤니티에 성명서를 올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미들은 이 정부의 강압적 요구로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공권력 갑질이라면서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난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잼버리 파행 수습의 부담을 왜 BTS한테 주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팬들의 주장인 건데, 국방부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국방부는요, 그 BTS 소속사와 상의할 문제라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그 어제 기자들의 그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BTS의 콘서트 참여 여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과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1일 열리는 K-팝 콘서트에 현역 복무 중인 BTS 멤버들 참가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 관련 부처 그리고 또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성일정 의원이 특별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전 국민들이 앞장서서 잼버리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성일종 의원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BTS 병역면제 특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BTS를 사랑한다면서 차출하자거나 억지로 뭘 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성 의원의 이런 해명에도 야당 비판적 여론의 가세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는 BTS가 봉이냐, 공산당식 독재 정권식 발상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성 의원의 해명과 민주당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TS는 대한민국의 보배지요. 아무래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그 K-팝 공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이런 자산을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아미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 20대, 21대 법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이 바로 제가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참사적 대회 실패를 BTS로 무마하려고 했던 속셈입니까? BTS가 봉입니까?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낱 동원부대쯤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공산당식 독재 정권식 발상 아닙니까? 아니 사고는 정부가 치고 그리고 BTS를 소환합니까? 망신은 국민의 몫입니까?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가장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잼버리 준비에 관여한 정부 지자체 기관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일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인책, 검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잼버리 준비 기간에요, 이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출장인지 관광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누구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잼버리 관련해서 출장 건수만 9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사례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2019년 10월 부안군 공무원들의 그 영국 또 프랑스 출장 기록에서 공교롭게도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의 원정 경기가 치러진 축구 경기장이 포함돼서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정을 보니까 영국 런던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에 버킹엄 궁전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이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3일차에는 런던 근교의 휴양 도시인 브라이턴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멕스 스타디움을 찾았는데요. 이날이 하필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 토트넘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요, 이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지가 이제 100년이나 지났고요. 프랑스는 이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부안군 공무원들이 손흥민 선수 경기 직관하려고 이거 의도적으로 출장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안군은 물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축구 관람하고 디즈니랜드 또 에펠탑 방문 같은 거는 잼버리 관련 출장이 아니었고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 여행 연수를 한 것이고 출장 비용은 모두 군비로 충당했다.
잼버리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들 결국 이제 잼버리 대회 끝난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잼버리 준비 기간의 문제들 비단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5인의 공동위원장 그 부분도 좀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만 총 책임자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공동위원장만 5명이나 되는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앞두고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단 한 차례, 그것도 폭염 예상을 놓고 이 폭염 예산을 놓고 고성만 오가고 끝났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JTBC 보도인데요. 시기는 지난 6월 16일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이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던 이제 긴급 회의였는데, 이때 이제 온열 질환자를 위한 뭐 야전 침대 구입,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뭐 예산 35억 원, 이걸 이제 늘리는 게 안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가부 측에서는 국비를 왜 함부로 쓰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하고, 이후 한 회의 참석자가 김 장관에게 안전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김 장관에게 물으니까 김 장관이 지금 싸우자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이후에 잼버리 최고 책임자인 공동위원장 5명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적,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네, 5명이 모두 모여서 한 회의가 이때가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여가부는 당시 예산이 아닌 침수 대책을 이제 주로 논의를 했고, 또 언성을 높인 게 아니라 이 단정적인 말투 때문에 생긴 오해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분당 경찰서에서 이 서현역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치료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발생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6분 만에 피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분당서장을 팀장으로 총 63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범죄 현장 CCTV 등 시간대별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휴대폰 2대와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3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프로파일러 면담, 진료기록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대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서현역 인근을 왔다 갔다는 행적을 확인하여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8월 5일 구속하고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경제범죄,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의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하여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의자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흉기를 이용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최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즉시 게시자를 추적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형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형사과장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행적은요, 8월 2일 18시 20분에 주거지에서 출발했고요. 18시 40분경에 대형마트에서 범행도구 2점, 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9시경에 서현역에 도착했고요. 19시 40분경에 서현역 백화점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백화점 내에 머물다가 20시 40분경에 주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8월 3일 행적입니다. 17시 35분경에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출발을 했고요. 17시 45분경 AK 플라자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17시 56분경 최초 피해자 충격이 발생했고, 17시 57분경 AK 플라자 앞 하차 후 내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7시 57분경 범행 직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다시 이동했고요. 17시 58분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7시 59분 AK 플라자에서 나와 서현 지구대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흉기 난동의 시간은 2분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렌식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핸드폰 2대와 PC 1대를 분석을 했고요. 주로 사용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기록이 지금 언급되는 DC 인사이드란 사이트 방문 기록이 대부분이고요. 그 인터넷 기록과 저희가 로그 기록을 분석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의 검색 그 키워드가 스토킹, 조직이라는 키워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키워드들이 방사선이나 전파 무기와 같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검색어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망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범행의 이 사건 범행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DC 갤러리 사이트에 앞에 글을 올린 SK 설계자가 최원종 본인이 맞나요?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SKNT 설계자는 피해자 아이디가 맞고요. 총 14건의 게시물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7월 29일 날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분당 경찰서장이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형사과장이 또 이어서 질문 답변을 지금 기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범인은 전날에, 그러니까 범행 전날에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도 오갔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탐색을 한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체적인 이제 수사 내용을 보면 핸드폰 2개하고 그다음에 PC 1개를 이제 포렌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의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검색을 한 내용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주로 검색해본 그 키워드는 스토킹이나 조직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파 무기, 방사선 이런 키워드들이 있긴 있는데 이건 본인의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경찰은 또 결국은 이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일단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행 전후에 최원종의 행적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결국 계획 범죄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원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거는 흉기 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는 범행 사흘 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것도 확인이 됐고 또 범행 하루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게 이제 모방 범죄가 아닌지 이제 의혹이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따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최원종은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경찰이 이 최원종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제 포렌식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이 범행과 관련해서 신림동 사건 이전부터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최원종의 이번 범행은 1차로 차를 이용해서 행위들을 덮치고 2차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앞서 벌어진 신림동 조선 사건과는 차별화되는데요. 최원종은 범행 현장에 차를 끌고 간 이유에 대해서 대인기피증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원종은 범행 전날엔 답사차, 스쿠터를 타고 서현역을 방문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보고서 두려움을 좀 느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수사 문답 과정, 형사과정 문답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눈길을 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피의자 아이디가 맞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 거기에 14건의 그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조금
문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7월 29일 날 게시한 글인데 밖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다니는 배달원이다. 이런 제목이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 피의자 조 씨는요. 스토커 조직원 2명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 그거를 보고서 게시판에 생각하고 거기에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커, 자기를 스토킹하는 조직원들이 내 글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8월 2일 날 그 오후 7시 30분경에 올린 글은요. 분당 서현역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가 이 시간이 서현역에 머물던 그런 시간인데 스토커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범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 스토커들을 그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내 주변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게시물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인 기피증 때문에 이 범인이 당초 차를 직접 몰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이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는 너무나 거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행 당시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최현정이 그 쇼핑몰 1층과 2층으로 오가면서 흉기를 이용해서 이제 행인들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현정이 당시에 이제 검은색 후드티 입고 또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최대한 본인을 가리려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는요. 최현정이 범행을 저지른 동안 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종의 각성 상태가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 용기가 없고 두렵기 때문에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차 안에서 범행을 했다. 다중살인 형태는 처음에 범행이 진행되고 그 상태에서 살인의 각성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어떤 것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그냥 마구 막 날아가는 듯하게 막 계속 그 최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 일종의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분당 경찰서장이 밝힌 대로 이제 최원종은 내일 검찰에 송치돼서요. 그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원종이 이 머그샷, 그러니까 체포 뒤에 찍는 그 사진이죠. 그 사진 촬영을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과연 맨 얼굴이 공개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림동 흉기 그 난동 사건의 조선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는 이제 맨 얼굴을 공개했던 만큼 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최현정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는 맨 얼굴을 좀 드러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 본인이 대인 기피증을 주장하는 만큼 이 맨 얼굴을 드러낼지는 일단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최현정이 뭐 일부 보도를 통해 이제 나온 게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저희도 어제 그렇게 이제 전해드리긴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번 그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최현정이 머그샷 촬영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그샷은 본인이 그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머그샷은 그 요건이 충족돼 있으면은 찍게 돼 있는 건데 그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과 그 또 현재 모습을 이제 별도로 신상 공개용으로 현재 모습을 다시 찍는 거를 그 물어봤더니 그 부분을 이제 거부를 했다는 부분, 그거를 좀 강조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신림동과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이제 잇따르고 있는 그 살인 예고글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 국민의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 살인 협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살인 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법 집행 과정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무력을 정당 방위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 장관 얘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고 계시잖아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성이나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관련해서도 이제 도입 시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법무부는 곧 입법 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곧 입법 예고라고 하면 혹시 며칠 내에.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